지난 201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년간 한국, 미국, 중국 대표 주가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미국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는 월 평균 1% 상승해서 코스피의 0.52%나 상하이 종합지수 0.23%에 비해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았다.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성을 보면 미국이 가장 작았다. 2010년 이후 미국 주가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0년 1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10년 통계를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월평균 상승률이 1.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코스피 0.72%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월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까닭은 2005년 말에서 2007년 사이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려 412.9%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급락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와 달리 미국은 1999년 말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 2010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지난 20년 동안 세 나라의 월 평균 상승률로 보면 상하이 종합지수 0.65%, 코스피 0.62%, 미국 0.48%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시점에 어떤 시장에 진입했는가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시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10년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과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 높을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은 여러가지 지표 측면에서 거품 조짐이 있다. 버핏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주가 수익 비율도 과거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미국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50%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는 거품 붕괴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 주가가 2010년 이후의 10년처럼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안정 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주가 역시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가별 자산 배분을 한다면 미국 비중을 낮추고 중국 비중을 그만큼 늘리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레이트 리셋, 김영익 지음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자 김영익님은 서강대 경제학 교수님으로 사장 상황 분석과 예측의 대가이십니다.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정답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다음 주제는 ESG 경영과 앞으로의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이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환경은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에 주로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각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넷제로, 즉 탄소 배출이 늘어나지 않은 중립 상태이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에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도 포함한다. 아리백이 구체적 예인데 이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SK그룹은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아리백을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세우기도 했다. 사회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공급망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강조되고 있다.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주로 뇌물 및 부패, 기업 윤리 등을 다룬다. 기업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 ESG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기업 신용평가의 ESG를 고려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기관도 마찬가지다. 둘째, 고객의 요구다.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은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은 핵심 고객 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 셋째, 정부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까지
공시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요구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가운데 하나인 블랙록은 ESG가 미흡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년 레리 핑크 회장은 고객에게 보내는 연례서안에서 2020년의 모든 액티브 포트폴리오와 자문 포트폴리오에 ESG 팩터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앞으로도 넷 제로를 향해 갈 것이라고 약속하며 보다 구체적인 투자 운용 방향으로 다음에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블랙록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반인 자본시장 전망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한다. 둘째, 액티브 전략 포트폴리오의 정밀조사 모델을 도입해 심각한 기후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증권을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로 활용한다. 셋째, 전기 자동차부터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주택에 이르기까지 투자자가 에너지 전환으로 확인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목표에 부합하는 상품을 포함해 명시적인 온도 목표를 제시하는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네덜란드형 기금은 2020년에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전력 지분을 전부 처분했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이 발전자 회사를 포함해서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도 2013년부터 ESG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 운용기금의 50%를 ESG에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0년 9월 기준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은 785조 원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 형성에 있어 ESG 등 비재무적 요소들의 중요성은 재무적 요소들 못지않게 커지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재무적 가치 강화에 중점을 두던 전통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비재무적 가치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평가가 개별 기업의 적정 주가 추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여러 단체에서도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개별 기업에 점수를 주고 있다. 일례로 한국지배구조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코스닥 150 구성 종목 회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ESG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 결과를 토대로 ESG 테마지수 5종의 종목 구성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별 기업의 ESG 등급도 나와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등급은 A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에서도 ESG 관련 펀드 상품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ESG 상장지수 펀드도 상장되어 있다. 이들 상품이 현재까지는 코스피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코스피와 비교할 때 수익률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ESG 관련 ETF는 270여 개 상장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S&P 지수 수익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SG에 투자해야겠네요. 다음 주제는 그린 뉴딜 투자 확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고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세계 경제는 2020년 못지않게 다시 극심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인하할 여지도 크지 않지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정책당국은 정부 부채가 많아도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미국과 우리 정부가 이미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가계나 중소기업에 돈을 직접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미래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린 뉴딜 투자가 그것이다. 그린 뉴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에서 그린 뉴딜로 펼쳐질 미래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2028년에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이 오고 그 사이에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각국의 대담한 그린 뉴딜 경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프킨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서
경제적 변혁은 모두 공통분모를 가졌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와 동력원, 그리고 운송 메커니즘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경제와 사회 활동을 관리할 수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이들 활동에 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운송과 물류가 없으면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가동할 수 없다. 19세기에 펼쳐진 1차 산업혁명은 중기력을 활용한 인쇄와 전신, 풍부한 석탄, 전국 철도망이 서로 맞물리면서 가능했다. 20세기에는 중앙 제어식 전력과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저렴한 석유, 그리고 전국 도로망을 달리는 내연기관 차량이 상호작용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창출했다. 리프킨은 현재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2차,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는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다. 동력원은 풍력과 태양광을 포함한 녹색 에너지다. 태양은 모든 곳에서 빛나고 바람은 모든 곳에서 분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 생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에너지의 민주화 시대도 도래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운송수단은 녹색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주행차의 전망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들어서 4년 동안 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화 정책도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요약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제는 그린 뉴딜의 핵심, 전기 자동차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전기 자동차가 그린 뉴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그리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자동차 산업의 세 가지 특징은 휘발유 차량에서 녹색 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으로의 이행, 차량 공유 서비스로의 전환,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이다. 조만간 화석 연료 사용에 정점이 올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는 매일 9,6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중 63% 정도를 운송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석유 수요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리프킨은 도시 젊은이들의 차량 소유 개념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지역의 젊은이들이 차량 소유권보다는 이동성 접근권을 더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의 예상처럼 차량 공유가 일반화되면 차량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전 세계의 혼잡한 도시에는 주로 석유를 사용하는 12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와 버스, 트럭이 굴러다니고 있다. 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대부분 전기차로 대체되어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배터리 가격의 급격한 하락도 전기 자동차 판매의 증가 요인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융합이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무인 전기 자율 자동차에 결합될 것이다. 다음 주제는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급성장 예상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의 세계 자동차 생산은 연평균 4.3% 감소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전년 대비 17%나 줄었다. 그러나 전기차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42.8%나 증가했는데 2017년 1.3%였던 전기차 침투율이 2020년에는 4.0%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애널리스트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세계 자동차 생산이 연평균 5% 증가할 것이고 그중 전기차는 27.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침투율이 2025년에는 10.7%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제레미 리프킨 또한 2030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2030년에 가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량 2대 중 1대 가까이가
전기 자동차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이다. 2020년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은 11.4%로 추정된다. 미국, 한국, 중국보다 훨씬 높다. 2025년에는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을 0%까지 오른다고 예측하며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한국도 2020년 2.3%에서 2025년에는 1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모 면에서는 단연 중국 비중이 높다.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을 306만 대로 추정하는데 이 중 중국 생산량은 111만 대로 36.3%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세계 전체 생산량이 1039만 대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여전히 37% 안팎을 유지하면서 연간 생산량이 380만 대에 이른다는 예상이다. 203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전망이다. 각국이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가 발표한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는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 203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2035년, 중국 2035년, 프랑스 2040년이다. 주식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 산업과 배터리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또한 전기차 수요 증가는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에 비해 구리 소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대 3.5배, 버스는 최대 16배 구리 사용량이 많다. 지금까지 저자 김영희, 그레이트 리셋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 모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고 꼭 책임 있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 김영희님의 인사이트에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김영희님 관련 투자 지침 영상은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좋은 영상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영상보다 책 내용이 더 디테일하네요. 이 책 꼭 사서 모두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보시겠다면 구독을 클릭해주세요.